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특히 강조했고 국제사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에 이어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터 더 많은 자유와 인류의 연대를 강조한 유엔 헌장을 언급하며 전쟁과 핵무기, 인권 유린 등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특히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질병과 기아,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 해결을 유엔의 과제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증액,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기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1분간의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나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의 표현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에서 양자 외교에 돌입합니다.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특히 일본과는 회담 성사까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다음은 양자 외교입니다. 대통령실은 출국 전부터 일찌감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하게 된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군사협력 강화 같은 주제는 한미 양국에 큰 이견이 없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과제입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돼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곤 있지만 정부 간 협상이 직접 영향을 주긴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한다 안 한다를 두고도 두 나라의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 일찌감치 흔쾌히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출국길에서조차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보겠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한일 회담이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주제이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태라 강경한 태도를 굽히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일 회담이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실은 회담이 성사될 거라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모두 민감한 현안을 아는 채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얼마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실무급 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국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자신은 이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내에서 논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다른 나라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로 탄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정무적인 논리 또 경제 정책적인 논리로 프레스를 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이 장관은 도착 직후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일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까지 열 정도로 이 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I said it then, and I'll keep saying it. With this law, the American people won. 멈추지 않는 방미 행렬에 미국 정부도 한국의 불만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치적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8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매매 처벌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말고도 2015년 9월까지 김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시효가 살아있어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성상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줄기인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마지막 탄원서 내용입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사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2년여에 걸친 스토킹과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마지막 탄원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주환의 합의 요구를 거부한 건 그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전주환이 재판부에 낸 반성문엔 변명만 가득했고 술 핑계를 대는 등 반성에 조짐이 없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전주환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다면서도 앞으로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에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끼칠 걱정을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잘못된 사실관계가 보도됐고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보인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주환은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집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전주환은 계획적 범행을 거의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공사의 내부 회계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 4차례 찾아간 점 등 최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주환이 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2018년 당시엔 성범죄가 입사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고 영무원들의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